네, 조금 이론적인 이야기를 조금 잠깐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크립트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형식 같은 거 이야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런 변수 형식 맞추고 결합하고 이런 데이터 전처리하는 과정들이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가고 오래 걸리는데, 모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론은 엄청 많죠. 회귀모형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거든요. 100년이 넘은 거예요. 그만큼 탄탄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막 할 것도 많지만, 안에서 회귀모형 만들 때 나중에 한번 보면 그냥 우리 LM이라는 함수 하나에다가 데이터만 잘 집어넣으면 함수 한 줄이면 회귀모형 만들어질 거고요. 뭐 의사결정 나무 모양 함수 한 줄이면 다 만들어지고, 뭐 우리 군집할 한다 다 함수 한 줄이면 다 해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전처리에 대해서 그래 좀 시간을 많이 쓴 거고요. 우리 회사에서 보면은, 혹은 뭐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 요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검정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통계 검정을 많이 하죠. 제가 잠깐 검정이 왜 쓸데없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스크립트는 우리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세 번째 스크립트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인데 300번 넘어서 있는 건데요. 요건 저만 한번 실행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참고라고 달아놨고요. 제가 뭘 하냐면 가짜 데이터를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30명짜리 데이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룹 A가 10명, 그룹 B 안 보이는데 왜 보이는 척? 가짜 데이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룹 A가 10명, 그룹 B가 10명, 그룹 C가 10명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뭐 그룹이 있고 우리가 어떤 숫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 배운 것처럼 그룹별 평균 구해볼 수 있겠죠. A, B, C에 따라서 평균이 얼마큼 되냐? 그래서 뭐 99, 뭐 100일, 100일 정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원래 만들 때 그룹의 차이가 99, 100, 100일로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차이가 나도록 만든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룹의 평균 차이가 뭐 1씩 정도 나는데 이 차이가 유의미한지 아닌지를 따지는 게 통계에 보면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 게, 아노바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아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실행해 보면 결론만 말하면 여기 있는 p-value라고 하는 애가 보통 0.05, 5% 안쪽에 들어야 돼요. 이게 5% 안쪽 p-value라고 하는 거 의미는 뭐냐면 의미 없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막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30명짜리, 30개짜리 데이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그룹 뭐 A, B, C 말고 X, Y, Z를 랜덤으로 10개씩 막 뿌려서 그룹 평균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작업을 한 100번 한다라고 했을 때 13번, 14번 정도는 요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의 차이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그룹을 붙인 거 100번 했을 때 그중에 13번, 14번 이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데이터에 있는 A, B, C의 그룹 차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기준이 보통 이제 5%를 잡아 놓은 건데,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보통 막 100번 했을 때 5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한 어떤 그룹의 차이다라고 하면은 그건 의미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근데 제가 어떤 걸 할 거냐면, 뭐 그림 그려보면 요 정도 차이인 거예요.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거 보면 큰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림으로 그려봐도 평균 차이도 큰 의미가 없는 건데, 제가 지금 뭘 할 거냐면 똑같은 데이터인데 건수만 좀 많게 하는 거예요. 건수를 이번에는 이렇게 한 그룹당 10명씩이 아니라 100명씩으로 늘린 거예요. A 그룹에 100명, B, C 그룹에도 100명씩 있는데, 평균을 구해보면 제가 함수를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A, B, C의 평균이 99, 100, 100일로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요거를 분산 분석에다 넣어보면 지금의 p-value라고 하는 게 여기 2 빼기 06은 10의 6승분의 1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10분의 1의 6승을 곱한 거라서, 그래서 0.00006인 거예요. 우리를 치면 거의 뭐 수능으로 치면 서울대 갈 만큼 엄청 특이한 애인 거, 그죠? 랜덤으로 뭐 A, B, C를 100개를 뿌려가지고는 요런 차이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도 결국 평균 차이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게 검정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검정이라고 하는 방법이 과거에 좀 많이 쓰였는데, 과거에는 어떤 때냐면 씨 뿌리기 할 때인 거예요. A 작물, B 작물, C 작물을 여기 밭 10개, 밭 10개, 밭 10개 뿌려가지고 수확량 평균 구해가지고 A가 낫니, B가 낫니, 뭐 작물 간의 수확량의 평균 차이가 있니 없니 다루는 시절이에요. 혹은 지금에도 보면 이게 제약회사가 신약 만들었을 때 하는 걸 보면, 우리 그 앞 지하철 광고에도 보면 붙어 있잖아요. 무슨 환자를 모집합니다 보면 이게 뭐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신약을 100명한테 먹이 이렇게 못 하거든요. 신약 한 20명, 뭐 기존 약 한 20명, 가짜 약 한 20명한테 먹여가지고 그룹 간의 차이가 있니 없니, 유의하니 아니를 따지는데, 제가 아까 만든 데이터도 보면 건수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제가 그냥 랜덤으로 만든 18만 건 이렇게 돼 있고, 뭐 우리 뭐 금융권이든 어디든 회사의 데이터를 보면 관측 지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검정의 한계가 뭐냐면 얘가 이 검정을 할 때 보면 통계량 이런 것들 계산하는데 아무튼 작은 차이라 하더라도 관측치가 많으면 무조건 의미 있는 차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1, 300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 1% 차이가 엄청 유의미하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를 하러 들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세 그룹의 사장님한테 세 그룹이 있는데 A그룹 99만 원, B그룹 100만 원, C그룹 101만 원인데 이 차이가 유의미합니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욕먹죠. 왜냐면 해봐야 10,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거든요. 1% 차이는 회사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300명 관측치를 가지고 1% 차이가 의미가 있다고 나온다고 하면은 회사가 지금 300명이나 3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 예를 들면 0.001%만 차이 나도 어떤 사람 100만 원 쓰고요. 어떤 사람 99만 9,900원 쓰는데 이 차이가 유의미합니다가 나오는 게 비즈니스의 검정에서의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통계 검정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하면 어떤 회사에서 물론 이렇게 제약회사 이런 데가 아니라 일반적인 뭐 금융권이나 유통회사에서 검정을 써가지고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의미 있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검정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접근 방법이 좀 다른 우리 기계학습 같은 방법론들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기계학습을 쓰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 이게 예측과 조금 관련이 있어요. 우리 그 DPLYR 패키지 실습할 때 요 데이터 봤거든요. 보험료 청구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료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 뭐 지역별로는 어떠냐, 뭐 성별에 따라서는 평균이 어떠냐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면 뭐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흡연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어떻습니다라는 결과가 나올 건데 문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정보고 새로운 사람이 21살 여자, BMI 27.9에 자녀는 없고 담배를 피고 사우스웨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 딱 들어온 거예요. 회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보험료 청구 데이터를 가지고는 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어떤 청구 데이터가 있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럼 이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예측을 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똑같은 문제가 어떤 거냐면 아래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조금 이따 같이 살펴볼 그 합격 여부 데이터인데 어드미치라고 하는 변수가 0인에는 떨어진 거고 1인에는 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원 원서 접수를 했는데 GRE 점수, GPA, 대학교 평점 평균, 그 다음에 대학 등급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 세 변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을 거예요. 우리가 붙은 사람, 떨어진 사람 나눠가지고 등급 분포는 어떤지, 뭐 GRE 평균은 어떤지 비교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궁금한 거는 오히려 반대로 내 점수가 GRE가 이 정도 되고 내 평점 평균이 이 정도 되고 내가 등급이 이 정도 됐을 때 내가 붙을 확률은 얼마일까요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요약은 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요약한다라고 해서 확률을 예측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회사들이 다 기계학습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카드사에서 금융권에서 관심이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부도가 날까, 연체를 할까 안 할까 이런 것들이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고객들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새로운 신청자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이 연체할 확률이 얼마일까를 계산을 해서 어떤 나름의 컷오프, 스트레스홀드 같은 걸 정해가지고 어느 정도 확률 이상인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하자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할 때 다른 방법, 요약한 다른 방법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과거에 많이 썼던 게, 특히 금융권에서 많이 썼던 게 이런 규칙 기반의 알고리즘입니다. 몇 가지 룰을 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카드 발급을 할 때 요런 절차를 따랐는데요. 제가 삼성카드에 다닐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바깥에 나와서 이제 카드 발급을 하려고 하면 좀 어려운 게 한 두 번째 조건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첫 번째로 회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융권은 기본적으로 신용등급 봐요. 6등급 미치면 7, 8, 90등급은 뭐든 다 안 돼요. 이건 이제 제2, 제3 금융권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고 요거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되게 그 재직 여부예요. 회사 어디 다니십니까? 많이 물어보거든요. 대기업 다니면 은행이든 뭐든 아무튼 거의 다 뭐 통과될 때가 많아요. 특히 카드는 그냥 대기업 다니면 다 발급을 해줍니다. 왜냐면 카드사 같은 경우에는 발급은 해주고 한도를 조정하면 되거든요. 이 사람 많이 못 쓰게 한 다음에 앞으로 뭐 몇 달 동안 쓰는 걸 봐서 큰 문제가 없으면 한도를 늘려주면 돼요. 근데 저는 문제가 요거 통과를 못하는 거죠. 회사를 나왔으니까 프리랜서인데요 라고 하면 그러면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결론을 주는 게 그 현대카드, 그 다음에 삼성카드 같은 전업계 카드사 쪽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 이때 했을 때는 KB카드에 발급을 해서
KB카드 같은 경우 한 번 더 물어보는 게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를 물어보는데 요거는 회사를 안 다니더라도 집에 돈이 엄청 많으면 이 사람 완전 빵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산세 많이 내는 사람이면 발급해주거나, 그럼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다 그 회사 다니거나 아니면 그 재산에 따라서 이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강보험료 이상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 가진 게 많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전세를 살기 때문에 재산세 같은 건 안 돼요. 이 프리랜서 막 나왔을 때라서 돈도 막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것도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오는 조건이 이제, 그러면 전세 살고 계시면 혹시 그 계약서를 한번 보내주실 수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전세 계약금이 얼마 이상이면은 그것도 이제 돈이니까 그 사람의 돈이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겨도 그 전세 계약금 땡겨오면 되니까 그럼 이때 발급을 해주는 거죠. 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카드 발급이 어렵습니다 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4가지 정도 규칙들이 정해져 있어서 이 규칙에 따라서 yes, no, yes, no에 따라서 혹은 if, else, if, else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된다, 어떤 사람은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는 게 규칙 기반 알고리즘이고, 이게 금융권에서 심사 과정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이 규칙을 어떻게 만들 거냐, 첫 번째 문제고, 과거의 규칙이 지금도 들어맞냐, 두 번째 문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문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편적인 정보들만 가지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잘 쓰지 않고 요즘에 기계학습 많이 쓰고 있는데, 기계학습은 좀 큰 틀에서의 데이터 분석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뭐 설명하면 끝이 없어서 우리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요것만 좀 구분을 하고 넘어갈 텐데요. 관심이 있는 변수가 있으면 지도학습, 없으면 비지도학습. 영어로는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심 변수가 있는 경우에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보험료 청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청구 금액이라고 하는 게 관심 변수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합격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합격 여부라고 하는 애가 관심 있는 변수일 거예요. 그 관심 있는 변수를 보면 차지즈, 청구 금액이 사람들마다 막 다르죠. 그 다음에 합격 데이터에도 보면 합격 여부가 사람들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붙고 어떤 사람은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나머지 변수들에서 찾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지도학습은 또 관심 변수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관심 있는 거는 예측이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고객을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놓으면 신규 고객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얼만큼 청구할지 혹은 이 학생이 합격할 얼마일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예측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는 예측이지만 우리 시점이 지나가가지고 미래가 됐다고 생각해보면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 예측이라고 하는 그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평가가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0,000원 쓸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1년이 지나가서 1년 동안 청구환급을 봤을 때 10,000원을 썼다라고 하면 엄청 잘한 거겠지만 이 사람이 10만 원을 썼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쓴 거잖아요. 우리 회사의 손실인 거죠. 네가 잘못했구나. 네가 총대를 매야겠다. 집에 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관심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회사는 미래에 어떤 예측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고,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시점이 지나면은 과거에 했던 예측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슈퍼바이즈드라는 표현을 쓰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슈퍼바이즈드는 누가 감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본다라는 거죠. 평가를 한다라는 거고, 관심 변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그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언슈퍼바이즈드는 관심 변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를 청구했다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비슷한 사람들을 묶는 작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많이 하는 게 분집화가 될 거고요. 지도학습은 크게 2개로 나뉘는데, 회귀, 분류 판별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조금 표현이 좀 모호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회귀 중에서도 이런 관심 변수가 수치형인 거, 연속형, 수치형일 때 쓰는 게 있고 범주형일 때 쓰는 게 있는데, 아무튼 아무 말 없이 그냥 리그레션, 회귀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관심 변수가 숫자인 경우, 청구 금액처럼 숫자인 경우 의미를 할 거고요.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를 보통 우리가 분류 판별 혹은 영어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선형 회귀, 로지스틱 회귀 이 2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론을 한번 읊어보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앞바퀴와 아들키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튜토리얼을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산점도를 찍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앞바퀴에 따라서 X축 오른쪽으로 가게, 아들키에 따라서 위로 올라가게 점을 찍어보면 1000명의 가족이 있다라고 하면 1000개의 점이 찍힐 텐데, 요거 이제 패턴을 보면 대충 느낌만 봐도 앞바퀴가 크면 클수록 아들키가 큰 경향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그 경향을 숫자로 표현한 게 상관계수가 될 거고요. 이런 그림도 그릴 수 있고 상관계수가 0.5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앞바퀴가 170쯤 됐을 때 아들키는 얼만큼 될까? 요가 궁금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선형 회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개념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 1차식
1차 방정식, 1차 식이죠. 1차 식을 하나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키라고 하는 애가 궁금한데 아빠 키라는 변수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얼마를 더해주면 좋을까? 이런 거죠. 이게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죠. A라고 하는 게 Y 절편이고 B라고 하는 게 기울기가 될 텐데,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A와 B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까를 찾아내는 게 선형회귀의 선형회귀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들 키라고 하는 애가 숫자니까 이게 일반적인 회귀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아까 본 것처럼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좀 이론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Y라고 하는 우리의 관심 변수는 Y 절편에다가 X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어떤 비례해서 증가하는 부분을 설명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요 틀을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여기 있는 베타 0, 베타 1이라고 하는 회귀 개수는 우리가 가상으로 설정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빠키 아들키 데이터를 가지고 가장 적당할 것 같은 베타 0와 베타 1을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그 보험료 청구 데이터에 보면 X가 여러 개가 있죠. 관심 변수는 청구 금액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성별도 있었고, 뭐 나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BMI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Y를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설명하지 않을 거고, 이렇게 X1, X2, XP까지 여러 개의 변수를 가지고 그 효과를 더하기를 해가지고 청구금에 예측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뭐 다중선형회귀라고 부르는데, 뭐 단순 선형회귀냐 다중선형회귀 따질 필요가 없는 게, 바깥에서 하는 회귀는 무조건 다 다중선형회귀예요. 변수 하나만 가지고 X 하나만 가지고 Y의 관계를 보는 건 없거든요. 그냥 선형회귀다 라고 하면 X들 여러 개 X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Y의 차이를 설명하는 과정이다. 근데 그 차이를 설명할 때 이런 식, 각각의 변수들에다가 적정한 가중치를 곱해서 더하기로 표현한 이 식을 하나 만드는 게 목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알로 가서 간단하게 우리 회귀 모형 하나 만들어보고 직접 실습하고 도탐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막 복잡한 건 없어서, 이론은 막 복잡한데 우리가 이론 아무리 말해봐야 이해를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이해한 거고, 아닌 사람들은 어차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R에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PLYR ggplot 패키지 쓸 수도 있어서 이거 한번 불러와 주고요. 아빠키 아들키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헤드 str에서 보면 이게 1078 가족에 아빠키와 아들키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빠키 첫 번째 가족을 보시면 아빠키는 165점 얼마인데 아들키는 151이다. 그렇죠? 아빠는 큰데 아들은 작다. 두 번째 가족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1000 가족의 정보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산점도를 그려보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점도 점의 패턴이 나오고, 혹은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5라고 하는 상관계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쓸데없다, 쓸모없는 이야기다, 실질적으로 쓸모없는 이야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아빠키에 따라서 아들키가 어떻게 달라질지 식 하나를 찾는 게 목적이 될 거고요. 그거를 해주는 게 밑에 있는 lm이라는 함수입니다. 위에 있는 걸 몰라도 되고요.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에 이 lm이라는 함수만 잘 확인하면 되는데 천천히 할게요. LM은 리니어 모델에서 나온 거예요. 리니어라고 하는 거는 선형이라고 하는 거고, 모델은 모형인데, 선형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우리도 학문 중에 보면 리니어 알지브라 있죠. 선형계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통계를 하려면 선형계수 잘해야 돼요. 근데 선형의 그 리니어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 X들이 이렇게 있죠. 예를 들면 아빠키 말고 엄마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만드는 식은 어떤 거냐면, 식은 y는 a 더하기, 예를 들면 b, x 더하기 뭐 c, z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y라고 하는 애가 관심이 있는데, 나 이거를 x라고 하는 애와 z라고 하는 애를 활용해서 계산할 거예요. 근데 이 덩어리를 보시면 y라고 하는 애를 설명할 때 b는 그냥 x라고 하는 애는 그냥 요만큼 한 덩어리, z라고 하는 것도 요 한 덩어리 이렇게 딱 따로 떨어져 있고, 그냥 효과를 더하기를 해서 y를 예측하지 막 x랑 z를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작업은 없죠. 요 느낌이 선형의 개념인데요. 변수들이 y를 설명할 수 있는 후보 변수들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해서 걔네들을 막 지지고 볶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효과를 측정한 다음에 그 각각의 변수의 효과를 단순 더하기를 해서 y를 예측하는 거. 요게 리니어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들끼리 막 곱하거나 이런 거 없이 각각의 변수, 각각의 x들은 따로따로 효과를 측정한 다음에 새로운 변수가 들어왔을 때도 그 효과들을, 계산된 효과들을 그냥 단순 더하기로
y를 예측할 때 쓴다. 이게 리니어의 개념이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변수가 하나밖에 없어서 식이 좀 단순한데요. 그래서 리니어 모델 LM이라는 함수에다가 sun이라고 하는 관심 변수를 먼저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물결이라고 하는 건 그냥 요 앞에 있는 관심 변수를 뒤에 있는 머시기로 설명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우리 변수가 나머지 변수가 father밖에 없어가지고 father로 sun의 차이를 설명하는 리니어 모델 회귀 모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줬습니다. 뒤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는 height를 쓰겠다라고 표현을 해줬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회귀 모형을 lm 언더바 height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적합된 모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summary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요. summary라는 함수에다가 방금 만든 모형을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 여러 가지 결과들이 뜨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지금 봐야 될 부분은 우리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그냥 coefficient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전체를 다 볼 건 아니고 여기 있는 coefficient라고 하는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은 estimate라고 하는 요것만 볼게요. 이게 통계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다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우리한테는 전체 데이터지만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이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 앞바퀴 아들키 데이터 지금 1000가족이 있지만 이거는 외국 데이터긴 하지만 전국을 본다라고 하면 아빠와 아들이 있는 가구가 1000가구는 아닐 거란 말이죠.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있겠죠.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어떤 그런 가구들이 막 만들어질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체가 아니라 샘플, 그러니까 파퓰레이션 모집단이 아니라 표본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거는 뭐냐면 데이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샘플을 활용해서 아까 만들었던 식 있죠. 아들 키는 A 더하기 B 앞바퀴에서 A와 B에다가 가장 적절한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숫자를 데이터로 계산한 과정을 했는데, 우리가 계산한 이 적절한 숫자는 샘플로부터 계산된 거기 때문에,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산했다, calculated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이럴 것 같아, 가장 적합한 숫자를 그냥 추정했다는 의미에서 그냥 estimate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모집단이 아니라 샘플이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수준에서는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냥 계산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intercept라고 하는 애가 그 아까 봤던 거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들 키는 A 더하기 B 곱하기 앞바퀴였는데, 여기 있는 estimate 뒤에 있는 86점 머시기가 A에 들어가고 0.51409가 여기 B에 들어가서 결국 우리가 회귀 모형,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회귀 모형으로 만든 식은 뭐냐면 아들 키는 86. 얼마 더하기 0.51409 곱하기 앞바퀴다 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식이 나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건 이제 우리 데이터로부터 계산된 식인데요. 이 앞에 있는 y 있는 부분은 그냥 집어도 상관없겠죠. 뒤에 있는 식에다가 앞바퀴를 집어넣으면 앞바퀴에다가 0.51 얼마 곱하고 요거를 더하면 이게 그 앞바퀴에 대한 예측값이 된다. 쓸 거예요. 여기다가 170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앞바퀴가 170일 때 아들키가 얼마쯤 될지에 대한 예측값이 나온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에 있는 그 패턴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식이 하나 만들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예측에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회귀 모형을 만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estimate라는 부분만 좀 잘 살펴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예측을 할 때는 predict라는 함수를 쓸 건데, 지금은 우리가 앞바퀴밖에 없어서 그냥 우리가 직접 계산해도 돼요. 170을 넣어가지고 170 곱하기 0.51409 더하기 얼마 180을 넣을 때 하면 되지만 나중에 보면 변수가 엄청 많을 텐데 그걸 우리가 직접 하나씩 집어넣어가지고 곱하기 하고 더하기 하려면 너무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predict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요 new fathers라고 하는 걸 제가 방금 만든 데이터고요. father라는 변수에 165, 170, 175, 180 이렇게 6명의 아빠들이 있는데, 이거를 predict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을 건데요. predict 한 다음에 먼저 모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만든 lm 언더바 height라고 하는 모형을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예측에 활용할 새 데이터를 이렇게 뒤에다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직접 하나씩 한 명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 새 데이터에 있는 6명을 우리가 만든 모형에다 집어넣어서 식이 있으니까, 얘가 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식에다가 집어넣은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170이에요. 어떨 때는 100, 얼마예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이 회귀 모형이라고 부르잖아요.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리그레션 네이버에 찾아보면 이 후퇴, 퇴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는 표현이에요.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게 약간 추세선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식을 하나 만들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앞바퀴, 아들키 데이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적합한 추세선을 구해가지고 여기 산점도에다가 추가를 하나 해준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추세선의 직선의 방정식은 뭐 86. 얼마 더하기 0.5140 곱하기면 라고 하면 제가 그 추세선을 표현해보면 약간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요 정도 기울기가 나오는 직선이 추가가 되는 건데, 이게 왜 회귀라는 단어가 달려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그 예측된 결과를 한번 보시겠어요? 앞바퀴가 165일 때 예측값이 170 정도 돼요. 뭐 이건 그렇다 쳐도 앞바퀴가 190일 때 아들키 예측값을 한번 보시면 우리 생각으로 아빠가 190 정도면 아들은 190 한 2, 3 정도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예측값을 보면 183이 나와요. 앞바퀴가 180일 때를 보면 아들키 예측값은 178이 나와요. 오히려 줄죠. 네. 그렇죠? 요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한번 더 살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앞바퀴가 180쯤 되면 아들들은 더 컸을 거니까 182 정도, 앞바퀴가 165 정도 된다라고 하면 한 2cm 정도 커서 167 정도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앞바퀴가 165쯤 있는 가족들을 한번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보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앞바퀴가 165 정도 되면 아들은 167 정도 될 것 같은, 요 정도 160 한 요 정도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앞바퀴가 165쯤 되는 가족들에 대해서 아들키의 평균을 구해보면 한 170 정도 되더라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좀 크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앞바퀴가 180쯤 있는 가족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봤는데요. 우리 생각으로는 앞바퀴가 180이면 아들키는 182 정도 될 것 같지만, 요 정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앞바퀴가 180쯤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아들키의 평균을 구해보면 178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좀 틀리고 여기는 회귀 모형이 더 맞는 걸 볼 수 있는데, 두 개를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예측을 해보면 앞바퀴를 기준으로 앞바퀴가 평균보다 작은 쪽의 아들들은 생각보다 크게 나오고, 그렇죠? 앞바퀴가 평균보다 큰 쪽에 있는 가족들의 아들키는 생각보다 작게 나와요. 그 말은 뭐냐면 아들키에 대한 예측값을 보면 이게 아들키의 그 평균값으로 조금씩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작은 쪽에 있는 애들은 좀 중심으로 당겨져서 좀 크게 나오고 큰 쪽에 있는 애들은 당겨져서 좀 작게 나오는 이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리그레션이라는 표현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후퇴퇴보라고 하는 게 그냥 다 같이 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통계에서 보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평균을 중심으로거든요.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만큼 흩어져 있는가 중요하고 이런 것들인데, 여기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단어도 평균 쪽으로 이렇게 당겨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색할 수는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엔 어색할 수는 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끊어서 좀 더 살펴보면은 이게 회귀 모양이 만들어주는 결과가 더 적당하다, 적절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R에서 조금 복잡한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모형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 있는 우리가 앞에서 요약할 때 쓴 인슈어런스라는 데이터를 한번 써볼게요. 인슈어런스 데이터에 보면 여러 변수들이 있고 관심 있는 변수는 딱 하나예요. 차지즈라는 변수 하나입니다. 그럼 이 차지즈를 나머지 모든 변수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predic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여기는 newcost라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건데요. newcost라는 데이터에 보면은 다른 변수들 x들은 그대로 다 있는데 이게 신규 고객인 거예요. 얼만큼 청구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회귀 모형을 하나 만들 거고 거기다 이 사람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얼마를 청구할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m이라는 함수에다가 값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lm이라는 함수에서 변수가 여러 개일 때는 더하기로 원래는 연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서, 여러분 밑에서 그대로 보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원래 height라는 데이터에서는 son과 father라는 두 개의 변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엄마 키도 있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mother도 있었다고 하면 mother와 father를 가지고 son의 차이를 설명해야겠죠. 그러면 그때 표현하는 방법이 father 더하기 mother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 더하기, 여기서의 더하기는 실제 아빠 키와 엄마 키를 더해서 아들 키를 설명하겠다가 아니고요. 아들 키의 차이를 아빠 키와 엄마 키로 설명하겠다거든요. 이 여기서 더하기가 선형 결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보면 지금 변수가 막 많잖아요. 6개를 그럼 이름을 다 더하기 하려면 귀찮을 수 있는데, 요거를 물결 뒤를 그냥 다 더하기를 하지 마시고 점을 찍게 되면 이게 하이츠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나는 sun이라고 하는 변수가 관심이 있는데, 요거를 점을 찍으면 sun 빼고 나머지 모든 변수를 가지고 설명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insurance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 거기 때문에 lm이라는 함수 안에서 데이터는 insurance라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모형식에서 관심 변수는 sun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charges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물결점은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름은 적당히 저장한 다음에 summary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회귀 모형에서 만들어진 식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거 인슈어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요거를 서머리에 집어넣어서 각각의 변수에 어떤 회귀 개수가 걸려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가능하다면 predic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new cost라는 함수의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까지 해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제가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대부분은 다 이게 생각보다 쉽게 만들 수 있죠. 이거 회귀 모형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이론 엄청 복잡해요. 더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긴 한데, 회귀 모형 만들어서 예측하는 것만 생각을 해보면 엄청 간단하다. 오히려 요약보다 간단한 게 이해해요. 왜 요약할 때는 막 성별별로 어떤지, 뭐 연령도 막 연령대로 쪼개가지고 뭐 어떤지 보고, 막 두 개 조합별로는 어떤지, 비율은 어떤지 막 이렇게 다 따져야 되지만, 회귀 모형은 그냥 아무튼 모형식도 엄청 간단하고 뭐 만들어내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엄청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계학습 이런 것들이 이론은 복잡하지만 함수로는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만들어 보면 적당히 이름은 lm 언더바 뭐 ins로 저장을 할 거고요. lm이라는 함수 안에다가 모형식을 넣어주는데, 사실은 뒤에다가 제가 데이터부터 이렇게 넣을게요. 데이터는 insurance라고 해서 인슈어런스 데이터를 쓰겠다라고 해주고, 여기에 있는 변수들 중에서 나는 charges라고 하는 변수가 제일 관심이 있어.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청구하고 돈을 적게 청구하는데 왜 그런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이제 물결을 딱 찍게 되면 물결 뒤에 나오는 변수들로 그 차이를 설명해 보겠다가 되는데, 변수 이름을 하나씩 더하기 이런 거 하면 너무 귀찮으니까 그냥 점만 찍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슈어런스 데이터를 가지고 차지즈를 나머지 모든 변수로 설명하는 회귀 모형을, 선형 회귀 모형을 만들겠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형은 summary라는 함수에다가 집어넣으면 여러 가지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론을 막 살펴볼 수 없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같이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 estimate라고 하는 거 보면은 회귀 개수들이 다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stimate 요것만 보면 되는데, 그렇죠? 요 부분만 보면 돼요. 그럼 얘가 해주는 건 뭐냐면 여기 식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든 식이 뭐였냐면 charges는 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A 더하기, 그 다음에 여기 B 베타 1인데 그냥 B1이라고 할게요. B1 곱하기 A지고, 그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뭐 BMI에다가는 얼마를 곱할지 뭐 B2, 그 다음에 뭐 자녀의 수에 따라서는 얼마를 곱할지 뭐 B3 있고, 그 다음에 뭐 성별에 따라서는 어떤지, 뭐 흡연 여부에 따라서는 어떤지, 지역에 따라서는 어떤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보면 좀 이상한 애들이 있는데 이상한 애들 조금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각각의 변수에마다 얼마를 곱해야 될지, 이 B1이라고 하는 거, 베타들이라고 하는 거, B1부터 BP까지를 데이터가 계산을 해 놓은 거고요. 예를 들면 AG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6.9가 적혀 있다고 하는 거는 B1 대신에 256.9니까 요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보험료가 256원씩 보통 일반적으로 더 많이 청구하더라가 되는 거고요. BMI 같은 경우에는 339가 걸려 있다고 하는 거는 BMI가 1 증가할 때마다 보험료가 339원씩 증가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우리가 일단 회귀 개수들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할 거고요. 이상한 애들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럼 이렇게 모형식이 만들어졌으니까 새로운 사람들 있죠. new underbar cost라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귀 모형에다 집어넣으면 식이 있으니까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냥 곱하기 더하기만 하면은 뭔가 결과들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predict라는 함수에다가 먼저 lm underbar ins라는 모형을 집어넣고 new cost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집어넣어서 첫 번째 사람, 예를 들면 21살 여자고 BMI 27.9고 0이고 흡연하는 사우스 웨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25,800원 정도 청구할 것 같아. 두 번째 사람은 3,400원, 세 번째 사람은 7,000원 정도 청구할 것 같아 라고 예측값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면 예측을 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이제 전략인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머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봤을 때, 집어넣었을 때 돈을 많이 청구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적게 청구할 것 같은 사람이 있는데, 많이 청구할 것 같은 사람을 우리가 예를 들면 보험 가입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 거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할증을 할 수도 있겠죠. 너는 뭐 때문에, 아무튼 이유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뭐 때문에 너는 돈을 많이 청구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입할 수는 없고, 똑같은 조건을 가입할 수는 없고 너는 돈을 조금 더 내야 될 것 같아 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은 여기까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뭘 할지는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LM이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회귀모형 LM이라는 함수를 써서 모형을 만들 수 있고, 서머리에 넣어서 회귀 개수들, 각각의 변수들에 어떤 숫자가 걸려있는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레딕트를 하면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프로세스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추가로 설명드려야 될 거는 여기 있는 범주형 변수들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은 원래 섹스였어요. 성별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여기 보면 남자는 메일, 여자는 피메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흡연이라는 변수 이름은 그냥 스모커였거든요. 스모커라는 거에 보면은 담배를 피면 yes, 아니면 0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만들어진 거에 보시면 변수 이름이 섹스 메일, 스모커 yes, 그다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노스 웨스트,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이렇게 뭔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통계에서 말하는, 회귀모형에서 말하는 가변수예요. 가변수는 더미 베리어블인데 약간 일종의 임시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회귀모형은 이게 선형대수예요. 막 행렬끼리 막 곱하고 막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성별을 생각을 해보면 메일, 피메일은 글자잖아요. 글자를 가지고 곱하기, 더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임시로 숫자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섹스 메일이라는 변수는 뭐냐면 남자인 경우에는 여기 1000명 중에 1000명이 있다라고 1000명 중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겠죠. 남자면 1, 여자면 0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섹스 메일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130원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 새로 방금 우리가 첫 번째 사람 보면 여자잖아요. 여자는 섹스 메일의 값은 0이에요. 여기 뭐 130원이 있든 뭐 1억 3천이 있든 여자는 그냥 0 곱하기 뭐식이기 때문에 여자는 영향을 안 받는 거고, 남자면 130원을 빼라가 되는 거고요. 조금 다르게 의역을 해보면 여자에 비해서 똑같은 조건이라 했을 때 여자에 비해서 남자는 130원 정도 보험료가 덜 듭니다가 되는 거고요. 스모커 예스 같은 경우에는 노는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0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0 곱하기 뭐식이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담배를 피면 1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그럼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1 곱하기 23,800 얼마가 되어서 다른 조건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에 비해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34,000원 정도 보험료가 더 나갑니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yes, no의 문제는 엄청 간단한 편인데, 마지막에 있는 지역이라는 변수를 보면 이건 좀 복잡해요. 보면 우리가 리즌이라고 하는 거 보면 남북과 동서로 나눠가지고 4개의 지역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만들어진 변수를 보면 3개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범주형 변수는 가질 수 있는 값,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거가 있을 텐데, 이게 가변수가 수준의 개수 빼기 1개만큼의 가짜 변수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성별이라든가 흡연 여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여자, 뭐 담배 핀다 안 핀다 2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씩만 만들어도 여일로만 표현해도 이 사람이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밑에 있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사우스 웨스트다 아니다라고 해보면 이게 나머지 3지역 중에 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총 3개가 필요한데요. 제가 여기 넣어놨는지 볼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나올 변수긴 한데, 랭크 A, B, C, D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짜 변수 3개를 만드는데 랭크 B를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랭크가 B인 사람들은 1, 아닌 사람은 0으로 채우는 거. 랭크 C는 C인 사람은 1, 나머지는 0. 랭크 D인 사람은 1, 아니면 0인, 그러니까 랭크 D 같은 가짜 변수 3개를 만들면 3개 변수만 보면은 실제로 이 사람이 뭔지 알 수 있는 게, 당연히 B인 사람은 랭크 B가 1일 거예요. C인 사람은 랭크 C가 1일 거고, D인 사람은 랭크 D가 1일 거예요. 근데 3개 모두 다 아닌 사람은 나머지 하나인 A가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모든 랭크 A, B, C, D에 대해서 0, 1, 0, 1 여부를 만들 필요는 없이 거의 하나는 빼도 나머지 것들이 다 0이면은 남아있는 A가 될 거니까 이렇게 3개 가변수를 만든다라고 보면 되고, 중요한 거는 해석은 여기에 빠져있는 게 노스 이스트가 빠져있죠.
노스 이스트는 세 개 변수 모두 다 0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고, 노스 이스트에 비해서 노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350원 정도 덜 청구를 한다. 그 다음에 사우스 이스트, 사우스 웨스트 같은 경우에는 1,000원, 960원씩 덜 청구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갈게. 여기 변수들이 나와 있는 거 오른쪽에 보면 p-value라고 하는 애가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p-value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우리 p-value라고 하는 거는 항상 의미가 없는 거, 관계가 없는 거, 쓸데없는 거에 대비해서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회기 모형에 우리가 쓴 변수들이 요만큼 있는데, 제가 가짜 변수도 있죠. 전혀 쓸모없는, 의미 없는, 그러니까 랜덤으로 숫자를 세워가지고 가짜 변수를 100개를 붙여가지고 이 데이터에 넣고 회기 모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섹스 메일에 있는 개수를 보면 마이너스 130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 회기 p-value를 보시면 0.69라고 해서 0.7, 그러니까 70%라고 하는 값이 달려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여기 있는 0.69의 의미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제가 의미 없는 변수 100개를 만들면 그 중에 70개 정도는 130원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섹스 메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자 여자의 차이는 130원이라고 하는 이 차이는 생각보다 중요한 차이는 아니다라는 거죠. 랜덤으로 어떤 변수를 만들었을 때도 이 정도 차이가 충분히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변수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이 회기 모형에서는 필요 없는 변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모형에서, 회기 모형에서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변수 선택이라는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모형을 만들 때는 가지고 있는 걸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쓸모 있는 애들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우리 팀플을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괜히 어중이 떠중이 다 껴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냥 차라리 죄송하지만 빠져주시면 이름을 넣어드릴게요. 이게 편할 때가 있거든요. 그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변수가 x들이 100개가 있다고 해서 100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진짜 쓸모 있는 애들만 가져가는 게 좋을 수 있죠. 우리 회기 모형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위에서 우리가 모형 만들었죠. 근데 섹스라는 변수가 필요가 없는 거니까 여기다가 빼기하고 섹스를 넣어줍니다. 네. 그럼 원래 모형식은 차지즈 물결점이라서 우리 데이터에서 차지즈 빼고 나머지 모든 변수를 가지고 차지즈를 설명해 주세요인데, 지금은 빼기 섹스가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섹스는 빼고 나머지 변수를 쓴다라고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알기 쉬운 기초 통계학 이런 거 보시면 우리 확률과 분포 추정과 검정 딱 바로 뒤에 나오는 게 회기 모형일 거예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고, 아래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모형 만들고 변수 선택까지 하고 뭐 예측 같은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게 막 이론을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그 프로세스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 드릴 텐데, 이게 회기 모형이라고 하는 게 모형을 쓰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요약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결과를 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DPLYR 패키지를 써가지고 뭐 할 수 있냐면, 인슈어런스 데이터에 대해서 흡연 여부 있죠? 네, 흡연 여부별로 나눠가지고 평균 차지즈를 계산해보면, 담배를 피는 사람의 평균이 32,000원이고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8,000원이에요. 회기 모형에서 보면, 회기 개수를 보면 아까 담배를 피면 한 24,000원 정도 더해줬잖아요. 그 차이나 요 차이나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요약이랑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에는 그룹 변수에 제가 섹스, 성별을 넣었어요. 성별을 넣고 차지즈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면, 여자는 25,000원이고 여자는 12,500원이고 남자는 14,000원이거든요.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1,500원 정도 더 청구를 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회기 모형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자는 0이라고 봤을 때 남자는 빼기 130이었거든요. 숫자가 줄어든 게 문제가 아니라 부호가 완전 반대가 된 거예요. 물론 그 변수는 쓸모가 없긴 했지만 그냥 우리가 요약을 했을 때는 남자가 더 청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회기 모형에서는 오히려 남자가 조금이라도 덜 청구를 한다라고 보여주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이상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변수의 차원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별에 따라서 평균을 구했다라고 하는 거는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를 한 거예요. 다 무시하고 그냥 성별만 나눠가지고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평균만 계산한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면, 위에 답이 있는 건데요. 제가 밑에 계산해 놓은 걸 보면 이게 뭐냐면, 성별별로 흡연자의 비율을 본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여자 중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의 비중은 17%인데
남자를 봤을 때는 담배를 피는 사람의 비중이 23% 정도로 남자는 흡연자가 많은 거예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흡연자는 돈을 많이 청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딴 거 다 무시하고 그냥 남녀를 본다라고 하면 돈을 많이, 남자 쪽이 더 청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남자 여자의 차이가 아니다라는 거죠. 담배를 피는 사람이 남자 쪽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가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귀 모형의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회귀 예술을 설명할 때 이게 직역은 아니고 의역이긴 한데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회귀 모형에 이렇게 개수들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 age라고 하는 거에 256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게 나이가 한 살 늘어날 때마다 256원씩 증가하는데 의역을 해보면 다른 모든 조건들이 똑같다라고 했을 때 나이가 한 살 증가함에 따라서 256원씩 증가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age만 따로 봐가지고 256원씩 증가한다라는 게 아니라 다른 조건들 있죠. 성별이 똑같고 뭐라 다 똑같다라고 했을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나이가 한 살 증가함에 따라서 요렇게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라고 설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 요약하는 것과는 좀 다른 결과를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단순 요약을 해서 보는 결과보다는 이 회귀 모형에서 나오는 회귀 개수가 조금 더 믿을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보다는 기계학습으로 점점 또 넘어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우리가 R을 써가지고 요약을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엑셀로 하는 거에 비해서 이런 막 요약 같은 걸 스크립트로 짜놓으면 공유하기도 편하고 수정하기도 편합니다 라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엑셀에서 그러니까 모형 만들기 힘들거든요. 근데 R에서 어차피 요약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조금만 시간을 더 내가지고 LM 같은 함수에 넣어가지고 회귀 모형 한번 만들어 보면 우리가 뭔가 잊고 있었던 혹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부분들을 찾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성별만 봤을 때는 남자 여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커 보이고 남자가 돈을 많이 청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형을 넣어서 보면은 오히려 여자보다 남자가 덜 청구를 하는데 그 130원 차이 정도는 의미가 없으니까 성별에 따른 차이는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약과는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모형 같은 걸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형 회귀이고 밑에 나오는 거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해서 관심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차지즈가 얼마큼 될까를 예측했지만 조금 있다가는 합격률이 얼마가 될까를 예측하는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5시 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